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오늘은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죠.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스마트폰 그리고 SNS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세계적으로 지금 정말 핫한 책이고요. 또 수많은 논쟁과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저도 좀 하고 다녔고, 제가 학부모 연수 같은 곳에 가면 항상 스마트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제가 책 읽기를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많이 공감했어요. 이 책은 뉴욕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인 조너선 하이트가 쓴 책인데요. 제목은 불안 세대입니다. 요즘 한참 핫한 책이고요. 제가 또 이 책을 읽으면서 학생들의 뇌, 10대의 뇌, 뇌과학을 좀 함께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동과 청소년의 뇌를 연구하고 있는 신경학자인 프랜시스 젠슨이 쓴 10대의 뇌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저에게는 좀 무겁습니다. 교육 문제에서도 크리티컬하고 논쟁적인 문제를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20년차 중학교 교사이고요. 그동안 많은 아이들을 봐왔고 또 그 이전에 집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 두 아이는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들이고요. 저도 그래서 이 문제를 너무나 피부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또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더 무거운 마음으로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은 전쟁터에서 최전방, 최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책에서는 요즘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하다는 것을 실험 결과를 통해서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의 경험과도 일치합니다. 아마 현장에 계신 수많은 선생님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중학교 학생들만 봐온 거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요즘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훨씬 심각합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있으면 보통 비행 청소년이라던가 직접 아이들을 때린다던가 밖에 나가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좀 문제가 있었다면, 요즘 친구들은 사실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이 힘든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해를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정신건강, 우울함, 불안감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학교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아이들이 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은 편이고요. 부모님들도 편안하고 따뜻한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하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과거에는 생활지도부에서 학생들을 막 야단치면서 지도했다면 이제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상담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제가 가끔 오은영 박사님 이런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런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각 학교에 한 명씩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교육의 영역이 아니라 치료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베테랑 선생님조차도 당황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교육자지 의사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정신건강에 해당하는 문제가 정말 심각해진 게 사실이고, 요즘 청소년들이 정말 힘든 친구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이 친구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이게 모두 어른들의 책임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불안 세대라는 책은 그 문제의 원인을 파헤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책입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추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그래프들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자살률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우울증, 불안, 자해, 비율 같은 게 정말 크게 치솟아요. 이렇게까지 갑자기 청소년들이 달라지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2007년도에 아이폰이 출시가 됐습니다. 스마트폰이 출현하면서 그러면서 요 시기와 궤를 같이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이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실 큰 의미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점점점 어떤 식으로 변하기 시작하냐면 2010년도에 아이폰에서 전면 카메라가 등장합니다. 삼성도 바로 따라가죠. 그러면서 전면 카메라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2012년에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찍어서
찍어서 전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SNS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기술이 등장을 해요. 필터가 등장을 해서 평소 나의 모습보다 더 예쁘게 만들어서 올릴 수 있게 해줍니다. 소셜미디어도 처음에는 관계 맺기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고 해요. 예전에 뭐 동창을 찾는다던가 옛날 친구를 찾는다던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것이었다면 이제 뒤로 가게 되면서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광고 기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광고 기반 SNS 같은 경우에는 SNS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이냐면 광고주가 주인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볼 수 있을까? 이용자는 광고를 보는 수단인 거예요. 그럼 이 이용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앱에 오랫동안 접속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소셜미디어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 시기와 맞물려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크게 나빠졌다라는 게 1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등골이 오싹해질 때가 있는데요. 몇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2010년대 초에 그들에게 스마트폰을 준 것은 마치 Z세대를 화성으로 보내 그곳에서 자라도록 한 것과 같다. 우리는 아이들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통제불능 상태의 실험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저는 이거 좀 소름 끼쳤는데 통제불능 상태의 실험. 저는 이 말이 지금 상황을 너무나 정확히 묘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왜 이렇게 나빠졌을까요? 저자인 조너선 하이트 박사의 주장을 좀 요약을 해보면요. 2010년도에서 2015년기에 아동기의 대재편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놀이 기반 아동기였다는 거예요. 이 아동기를 놀이로 살았다는 겁니다. 사실 저 때를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고 할 때까지 해질 때까지 나가서 놀았습니다. 그냥 눈에 띄는 애들이랑 놀았고요. 엄마는 제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셨어요. 자, 그런데 2010년도에서 2015년을 거치면서 이 놀이 기반 아동기가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로 재편됐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설명하면 원래 아동기에는 놀면서 컸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그걸 그냥 두고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사실 저는 스마트폰이 별로 아이들의 성장에 좋지 않다라는 생각은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특별한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거보다 충격적이었던 건요. 우리 부모가 그리고 어른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아이를 과잉 보호하면서 가상 세계에서는 과소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이런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정말 과거와 많이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도 사실 그렇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혼자 내보내면 이제 아동학대가 되는 거니까 신고 들어가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엄마들이 갈 때 올 때 이렇게 데리러 가고 데리러 오고 이럽니다. 저도 사실 그랬고요. 저도 그리고 아이가 웬만큼 클 때까지는 혼자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나가 놀 때도 어떻게 나가 노냐면 놀이터에 부모들이 다 지킵니다. 그리고 부모 없이 나와 노는 애 있으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이상한데? 쟤 엄마는 어떻게 쟤를 그냥 내보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를 생각해보면 원래 아이들은 한 7, 8살 정도 되면 그냥 나와서 자기들끼리 놀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이 기반 아동기의 핵심입니다. 자기들끼리 놀면서 자기들끼리 규칙을 정하고 자기들끼리 문제 해결 방법을 깨닫는 그런 시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놀다 보면 당연히 약간의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재밌게 본 사진이 있었는데 과거의 미국 놀이터가 나와 있는데 제가 봐도 엄마로서 보기에 어머 저렇게 위험한 데서 애들을 놀게 하면 어떡해?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아이들은 그런 놀이터에서 놀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놀이터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 두 개의 사진을 대비를 해주는데 지금은 정말 안전한 놀이터입니다. 조금도 다칠 위험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냐면 너무나 안전한, 그래서 모험을 할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는, 아이들에게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필요가 없는 놀이터에서 모든 부모가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아이들을 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들이 발전하고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뺏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잉 보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읽으면서 좀 등에 식은땀이 난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안전지상주의라는 용어를 안전이 신성한 가치가 된 문화나 믿음 체계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했는데 잠재적 위험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희박하고 사소한가에 상관없이 안전이 나머지 모든 것을 압도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학교가 그렇습니다. 안전이 모든 걸 압도하는 안전지상주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학년부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학교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다가 부딪히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하지? 장난치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사실 선생님들이 항상 이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하게 돼요. 그렇게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뭔가를 자유롭게 한다던가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뭔가를 해본다던가 이런 기회를 뺏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엄마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굉장히 사실 고백을 하면 과잉 보호하는 엄마에 가까운 것 같아요. 항상 이 불안하고 외부로 아이를 내보내면서 아이가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을 항상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음껏 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들끼리 사회성을 키우고 어떤 문제 해결을 해나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어른들이 통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비판하는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놀게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거를 예를 들면 놀이를 하더라도 어른이 항상 감독을 하고 어른이 규칙을 정해주고 어른이 모든 갈등을 중재하고 어른이 있는 상태에서만 놀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실 초등학교에서는 특히 더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들 상황을 너무나 이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학부모로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이렇게까지 애들을 묶어두셔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묶어두는 게 그게 차라리 난 거예요.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거를 보는 것보다 그래도 안전한 게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겠죠?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분위기이기는 합니다. 저도 사실은 안전을 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물론 안전이 중요하긴 한데 안전에 매몰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2년 차 정도일 때, 한 20년 전의 일이에요. 제가 담임을 할 때 아이들을 하나하나 좀 과도하게 챙기는 엄마 같은 스타일의 담임이었던 거예요. 맨날 들여다보고 불편한 게 없나 보고 아이들이 뭘 하려고 그러면 해주고 그리고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해결해주고 이런 담임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어떤 반이 있었냐면요. 그 선생님은 사실은 아이들에게 좀 관심이 실제로 없으셨어요. 아주 옛날 일인데 거의 아이들을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주 옛날 일이에요. 거의 조회 종례도 제대로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 아이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오늘 종례사항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요. 그 반 아이들이 학기 말이 되면서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반 아이들은 모든 걸 지들이 알아서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 반은 뭐든지 1등 하고요. 그 반에 들어가면 모든 게 스스로 뭔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반 같은 경우는 항상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교육이라는 게 사실 뭐가 옳은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학부모 엄마 입장에서 보면 잘 챙겨주는 선생님이 당연히 좋아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더 아이를 위한 것인가는 답이 없다는 거죠. 물론 아이들마다 다르지만. 그런데 요즘 학교는 이 사고를 방지하는 이 안전지상주의가 아이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묶어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어렵네요. 저자는 안티프레질리티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저자의 개념인데요. 아이들이 자꾸 다치고 넘어지고 이러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위험을 아이로부터 제거해버리면 아이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프레질리티, 뭔가 이렇게 깨질 수 있는 그 연약한, 그렇게 키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뭔가 모험을 해보고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뛰어내려보고 여기까지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다치네? 안 되겠네? 다음에 여기까지는 올라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걸 아이들이 스스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기까지만 올라가라고 미리 다 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이들의 이런 능력을 지금 막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분명히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게 모든 위험을 제거하면서 아이를 과잉 보호하면서 가상 세계는 방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요. 어떤 학생이 중독된 학생이에요. 방에서 자기가 혼자 스마트폰으로 포르노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나쁜 걸 다 보고 있었는데 엄마는 밖에서 유기농 과일을 씻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가상 세계에서 아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는 그냥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안전하겠지. 내 옆에 있으니까. 집안에 같이 있으니까 괜찮아. 우리 아이는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오히려 가상세계에 더 많은 위험으로 아이들이 노출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골이 송연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점이 여학생과 남학생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여학생은 소셜미디어에 특히 취약하게 나와요. 이 SNS가 여학생들을 얼마나 황폐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아이들은 외모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현실 세계에서 보는 애들은요, 그냥 적당히 뭐 예쁜 애도 있고 좀 덜 예쁜 애도 있고 다양한 애들이 있어요. 내 눈에 보면 내가 뭐 이쯤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춘기 시기에는 자기가 여기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끊임없이 파악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에 들어가면요, 모든 아이들의 이 얼굴 셀카가 필터를 통해서 나왔고 또 보정을 했고 굉장히 예쁘고 좋은 모습만 보여줘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면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지?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불안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에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데 요즘 아이들의 관계 문제, 특히 여학생들의 관계 문제는 SNS가 문제예요. 대부분 거기서 촉발이 됩니다. 네, 여기서 제가 아주 소름 돋는 부분이 있어서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자아이의 공격성은 관계적이다라는 거예요. 남학생들의 공격성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주먹이 나가는 공격성입니다. 내가 얘보다 힘이 세냐, 얘가 나보다 세냐, 이걸 확인하는 과정인데 여학생은 그걸 관계로 한다는 겁니다. 여자아이는 융화적 동기가 더 강하기 때문에 다른 여자아이에게 정말로 타격을 주는 방법은 그 아이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소문을 퍼뜨리고 그 아이의 친구들을 돌아서게 만들고 그 아이가 지닌 친구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연구자들은 타인의 관계나 평판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포함하는 간접적 공격성에 초점을 맞추면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공격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의 가치 추락을 느끼는 여자아이는 불안이 커지는 것을 경험한다. 와, 이거 진짜 소름 끼치는 서술인데 진짜 그렇습니다. 사실 이 SNS가 이 여학생들의 공격성을 발휘할 수 있는 최상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학생들은 내가 싫어하는 아이를 공격할 때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관계를 끊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SNS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많은 아이들이 상처를 입고 불안감을 느끼는 이 수많은 내용들이 이 문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SNS에 더 집착하게 되는 거죠. 이 속에서 누가 내 얘기를 할까봐 불안한 거고, 혹시라도 누가 나의 관계를 뺏어갈까봐, 나의 평판이 떨어질까봐 너무나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SNS를 이용해서 자신의 평판을 올리는 데 집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정말 끝간데 없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요. 자, 그렇다면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여학생이 SNS를 자유롭게 마음껏 써요. 이게 얼마나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안 좋겠냐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부모와 교사가 거의 접근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가상세계에서 일어난다. 게다가 스마트폰이 학교와 화장실, 침대까지 청소년을 따라다님에 따라 그들을 괴롭히는 가해자도 함께 따라다닐 수 있다. 그리고 너무나 걱정이 되는 것은 제가 항상 걱정하는 건데, 제가 이제 교사로서 아이들의 모든 스마트폰에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실제로 지금 어떤 걸 겪는지 학교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어두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학교에서 선생님이 관찰한 걸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가상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위험한 걸 지금 아이들에게 마음껏 쓰도록 해주는 건 어른들의 직무유기가 아니냐라는 게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남학생은 괜찮을까요? 통계를 보면
불안, 우울, 자해와 같은 이러한 통계들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서 증가하는 기울기가 좀 완만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보면 그렇습니다. 남학생들은 SNS에 여학생들만큼 집착하지 않아요. 뭐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남이 뭘 얘기하는지, 나에 대해서 어떤 평판을 이야기하는지, 나의 외모에 대해서 여학생들에 비해서 갖는 스트레스가 좀 낮습니다. 대신 남학생들은 이제 뭘 하게 되느냐? 사실 남학생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습니다. 남학생들은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 하고, 특히 또 사춘기 시기에는 힘으로 뭔가 인정받고 싶어 해요. 또 관계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남학생들이 뭘 알게 됐냐면, 가상세계로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아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친구들과 굳이 그렇게 힘들게 얻을 필요가 없고요. 특히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거를 쉽게 충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밖으로 나가서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위계를 찾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위험한 건 온라인에 범람하고 있는 음란물, 이런 것들에 아이들이 정말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실 일본에서 먼저 문제화가 되는데, 히키코모리. 방 안에 그냥 갇혀져 있는 거예요. 밖으로 나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진 건 언제냐면 코로나 시기죠. 코로나 시기에 나가지 않고 있어 봤더니 좋은 거예요.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받는, 내가 이 관계를 맺고 사회적으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거를 안 해도 되니까 편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꾸만 이 가상세계 안에 갇혀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제가 요즘 청소년들에게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아노미 현상입니다. 규범이 사라진 거예요. 뭐가 내 인생의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딱 이 책에 그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뒤늦게임의 주장과 아노미 개념은 왜 2010년대 초반에 갑자기 여자아이들뿐만 아니라 남자아이들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말에 더 열렬하게 동의하기 시작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일이 왜 Z세대에게 일어났냐면, 그들은 잘 아는 개인들이 살고 있고 1년 뒤에도 여전히 그곳에 있을 현실 세계 공동체의 뿌리를 내리는 능력이 역사상 그 어떤 세대보다 약하다. 그들을 땅에 고정하고 영양분을 공급해줄 뿌리가 전혀 없다. 그들을 제약하고 성인기로 가는 길을 안내할 분명한 규범도 없다. 저는 이걸 어른들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현실 세계의 땅에 뿌리 내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상세계로 옮겨가 버리면서 자기들의 이 규범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찾기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사실 어른으로서, 교사로서, 엄마로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희 집 아이들 같은 경우도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울 때 저는 사실 좀 통제력이 있는 엄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가상세계를 통제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최대한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TV도 거의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초등학교 때까지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스마트폰은 지금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무너지기 시작했냐면요. 코로나가 되면서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 기기가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연락이 전부 다 스마트 기기로 오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 스마트 기기를 제공해 줄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부터 이제는 제 통제권 안에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통제해야 한다라는 걸 제가 학부모님 대상 강연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에너지를 정말 많이 써야 돼요. 이게 그냥 어느 정도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예전에 인권위원회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통제하고 걷거나 못 쓰게 하거나 뺏는 것은 학생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다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있었어요.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학부모, 교사 협의를 거쳐서 핸드폰을 아침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가져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상 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학교에서만큼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학교에서 아이들을 스마트폰으로부터 좀 해방시켜 주는 게 아이들의 인권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사실 예전부터 생각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다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니까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이 책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앞에 이렇게 힘든 이야기들을 읽고 있으면 방법이 없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부모님들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방법이 잘 없어요. 이게 한번 이렇게 아이들이 가상세계로 들어가고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 통제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떤 걸 제시하고 있냐면, 사실상 국가, 그리고 사회, 그리고 학부모, 연대, 학교, 이 모든 것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 이건 저도 혼자서 예전부터 주장하고 있던 바입니다. 이게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쟤도 쓰는데 나는 안 쓸 수가 없어요. 저희 집 애들도 나중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저 빼고 모든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럼 사줄까? 그랬더니 저희 집 애들이 좀 착해요. 아니에요? 전 상관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 모두가 쓰고 있으면 당연히 나도 아이를 사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대안은 뭘까 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일괄적으로 몇 살까지는 쓰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제안을 하고 있냐면요. 14세까지는 스마트 기기를 쓰지 않게, 만 16세까지는 SNS를 쓰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자가 이 연령을 제시한 건 논리적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요. 저자의 속마음은 사실은 만 18세까지는 아예 못 쓰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대요. 오히려 SNS는 21살 이렇게 돼야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센 규정이니까 14세, 16세를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중학생 시기까지는 좀 더 스마트 기기로부터 자유롭게 아이들을 해줄 수는 없을까? 저는 오히려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감옥입니다. 여기서 아이들을 자유롭게 해주려면 모두가 연대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지금 여러 나라에서 입법 과정이 좀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물론 사실은 저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정보화 시대에 이렇게 유용한 도구를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학교에서는 지금 AI 교과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쓰지 못하게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제가 봐도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나이까지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아이들을 스마트 기기로부터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라는 연대감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 책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기도 하냐면요. 학부모님 모임에서, 학부모님 연대에서 우리 다 같이 몇 살까지 사주지 맙시다. 이걸 같이 연대하는 거예요. 한 명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학부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 공동체라던가 학교 연대라던가 이런 곳에서 최소 초등학교까지는, 저는 중학교까지였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항상 옆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고 있습니다. 아직 말도 하지 못하는 아이가 스마트 기기만 뚫어지게 보고 있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 화면만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면 약간 등에서 식은땀이 흐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도파미네이션, 도둑맞은 집중력, 8초16, 제가 이런 책들을 다 소개를 했었고, 특히 사춘기 아이들은 이 도파민 중독에 훨씬 더 어른보다 취약하다라는 점, 그리고 집중력 문제. 요즘 아이들 집중력 진짜 정말 심각해요. 이게 점점점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단 한 명의 아이들이라도 좀 더 소중하게 키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좀 나와서 화제가 된 게
반갑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기는 하지만 조금 더 화제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책의 좋은 점은 뒤에 재현 부분이 좀 풍부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국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 사회는 학생들을 바라볼 때 그냥 이 학생들을 인적 자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을 무조건 학교에 오랫동안 잡아놓고 공부할 시간을 늘려주고 끝나고도 공부를 시키고, 우리 아이들은 단지 인적 자원이고 노동력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 소중한 아이들을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많지 않은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이 아이들이 실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쪽에는 관심을 너무 갖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책 이야기를 하면서 이 뇌과학 책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너무 지금 말을 길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까지는 지금 하지 못했는데, 다음 기회에 이 뇌과학 이야기를 좀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획한 대로 다 못했고 이 이야기만 한 것 같아요. 많은 어른들이 좀 같이 읽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 선생님들, 우리 어른들이 지금 아이들에게 뭐가 가장 시급한가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말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하고 연대를 한다면 그래도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말이 좀 많았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